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북미 정상회담의 제안과 수용은 모두 파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방북 특사단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갑작스레 오늘로 앞당겨졌고,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으로 걸어나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 카드를 내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화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5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만큼 미국은 우선 핵시설 동결 등 가시적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무급 물밑 접촉보단 고위급 특사 교환을 통해 양측이 빠르게 의견 교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제부터 의논해 가야 합니다. 아직 국제 외교 무대에 제대로 데뷔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이 단번에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갈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또 북미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회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방식, 우리의 역할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발표 직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 원래 고노 외무장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는 일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 밖의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아베가 직접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의 당혹과 초조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회담 성사에 놀라워하면서도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고 환영했습니다. 继续朝着正确的方向迈进，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予以充分的肯定和支持。 한반도 정세가 대화로 돌아온 건 중국이 제시한 해법인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내세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강조하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겉으로 보인 반응은 달랐지만 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좋아 불어요. 좋아. 좋아 불어. 맞아요. 사투리를 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맞아요. 좋아 불어. 좋단께? 좋지라. 좋구마이? 자, 계속하세요. 배틀. 완전히 좋아 불어. 요거는요, 정말 좋아요는 허벌나게 좋단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허벌나게 좋단께? 나 참.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고 외치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네. 하루하루 이렇게 업이 쌓이다 보면은 까방꽃이 한 장씩 쌓이는 뭐 이런 느낌이고요. 광주시장 출마 않고 계속 방송으로 고할까요? 저는 의원님이 그쪽에서 뭐가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시장만 되면 되죠. 그거는 관심 바뀌고 네. 패널이 아니면 이제 우리 식구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고소당하셨대요? MB 박근혜 때 고소 많이 당했고 또 최근에 하나 고소당했어요. 아니 사실은 광주에서 지금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용섭 후보 측에서 우리 권리당원 10만 명인데 광주가 그 10만 명 유출된 그 10만 명의 권리당원을 그 당직자가 빼서 이용섭 후보 측에 줬다 뭐 이런 의혹인데 USB로 권리당원 빼간 당직자는 제명 처분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경찰에서. 급기야 압수수색까지 민주당을 2번 압수수색 영장이 불어대다가 3번째 압수수색까지 쳐서 우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당원 명부를 가져가서 지금 이용섭 후보 측에서 보낸 문자와 당원 명부를 비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자 보내는 명부가 당원 명부가 100% 싱크율이 되면 이거 이제 명부 유출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선거에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런 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런데 며칠 전에 저를 당원 명부 불법 유출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문자 보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아니 저는 절대 불법 당원 명부 유출 또 그 유출된 명부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요. 작년 12월 31일 날 연말 송년 인사하잖아요. 문자 우리 지구당 제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우리 지구당 당원들에게 그것도 권리당원만이 아니라 권리당원 또 뭐 이런 당원 저런 당원 모아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용섭 후보 쪽은 광주 전체 권리당원이 대상이 된 거고. 그렇죠. 거기 10만 부고. 네, 권리당원 10만 부. 그리고 의원님이 보내신 건 내 지역. 네. 내 지역 분들한테 보내신 그 명단을 원래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유 다행이네. 방송 못 하실 뻔했네. 그래서 세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고발한 사람 무고죄로 제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용섭 후보나 또 당에 요구를 한 것이 만약 불법 당원 명부가 유출되고 그거에 의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면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당에서도 박탈해라 예비후보 자격을 이런 것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분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심각하게 이의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두원 씨의 경천 동지알 사건은 그 표현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이것도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지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거론되고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 달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일단 말로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5월에 열린다. 네. 물론 전제가 있죠. 만남이 잘 성사된다면이겠지만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걸 경천동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개구리가 땅속에 나오는 경칩 때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개구리가 놀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고 엄청난 거죠. 이것은. 누가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하는 속도가 보통은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스 속도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김여정 올 때만 하더라도 뭐야 그러다가 이제 이방카 오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언제 봤어 하고 돌아설 거야. 그리고 뭐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책임 공반하고 남북관계 거 봐라. 남북관계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할 거라고 희망에 섞인 보수층 내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봄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도 하고 막 입방아 찍고 그랬는데 일거에 날려버린 거죠. 예. 저는 이것은 정말 신이 작품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무속인인가 예언가인가 하시는 분이
2018년이 대한민국 국군 융성회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나는 그게 그냥 평창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그분이 좀 쪽집게시라면 맥락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6.13 선거 앞두고 강기정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통일 방안으로 운전자론. 근데 이번 운전자론에 딱 맞게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회담. 이거 만약 북한은 그동안에는 나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잘. 오리지 미국만 상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북미회담을 먼저 하고 후속 그냥 패싱할 수 없으니까 형식 맞춰주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도 할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정확히 운전대를 남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지금 그렇죠. 드라이브를 한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개최 요구 뭐 이런 거를 신년사를 통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북한에서 합의 받아온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한사항 그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물밑 접촉도 있었겠지만 특사가 2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김정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읽어본 뒤에 물론 읽어봤겠죠. 읽어본 뒤에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김정은은 미리 준비해 있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정우영 특사단에게 들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게 국가 간에 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협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쩌면 통 큰 결단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국회에서 협상의 달인이죠. 제가 모르셨어요?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은 늘 어렵죠. 주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잘 되려면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까놔야 됩니다. 까놓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몰려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딱 벼랑 끝 전술 아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8년 동안 남북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북한도 답답했을 거고 북한도 막혔고 남한과 북한도 막혔고 서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도 갈 데 없고 서로 완전히 막혔고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솔직한 심정 북한은 우리는 핵 없어도 된다. 체제만 보장해 주라. 미국은 야 ICBM 진짜 미국 날라오면 위험한데 대화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대 잡고 간다. 더 이상 다른 데 맡기지 않겠다. 주변국도 중요하고 육자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육자회담의 중심이 남임과 북이다 이런 솔직한 생각과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잘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이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보내면서 북한의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남한에 있어서의 가장 통일의 걸림돌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학자고 평론가고 정치인들이고 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니까 북한에 대한 전망들은 사실상 다 틀리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우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상회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직 방송을 못 나갔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제 방송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조건들 말고 만나서 단박 해결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렇게 빨리 어떤 결과물을 미국에서 타전할 줄이야.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번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게 속도가 비수속도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우리가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의 완전히 왼팔 김여정을 보낼 때 우리가 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김여정과 펜스 그때 만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아무튼 엄청난 물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었는데 그 용암이 터질 줄을 설마 터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잠깐 베를린에 머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정은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하고 과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그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는 이제 뭐 자세히 뭐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안 잡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뜸을 들일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도착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국내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도 철강 25% 관세 이렇게 매기고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자국 자동차 또 산업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대국의 이미지, 대국의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일개 나라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또 다른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김정은을 대범하게 만난다. 이것은 트럼프 스스로에게도 아주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판단이 있어서만 그랬겠냐 싶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용해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영리한 지도자가 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중간에 가서 우물을 내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정상에다 먼지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느낌적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언론들은 너무 급하다는 것을 나무랬다. 아직 안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심지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 아니야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렇게 여유를 조금 내부에서는 진행하더라도 숭늉 찾지 말아라 우물가에라고 했던 것은 이 이슈가 너무 폭발성이 크고 그래서 유리 그릇 다루듯이 아무튼 해라 이런 이야기.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폭발성이 있고 삐끄덕하면 이것이 지난 몇 년인가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 동안도 안 풀렸던 문제인지라 정말 조심 다뤄. 그런 심정이 표현된 것이 우물가에 숭늉 찾지 말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정말 세심히 다루자.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현기증 날 정도로 전광석화 같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진짜 우물에 숭늉 찾는 격인 건 맞는데 통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정권 연장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면서 딱 갇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대륙으로 넓게 뻗어가지 못하고 저 넓은 대륙 몽골, 중국, 소련, 유럽으로 축축축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새로운 신기원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신경제 지도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광주를 중심으로 황해권 중심의 지도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국이나 뭐 버마나 베트남 쪽으로 뻗어가는 거고, 또 이제 동해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문재인의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다. 그런데 이 신경제 지도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목포 이쪽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도 시작됐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도도 시작됐는데 개성공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도가 잘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남북이 화해가 시작되면 그 지도가 급격히 잘 그려져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 같아요. 경제적 활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고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잠시 후에 다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합의 전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거죠. 국민의 60%는 남북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김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을 의심한다거나 남한 국민들을 걱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멘붕인 거거든요. 안 되라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라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방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60%가 합의를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가 약 30%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반응까지가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60%에 넘고 또 여러 가지 솔직히 민주당의 악재가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던데요. 국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위 통일이 경제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아닙니다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많이 했었죠. 통일이 경제다. 통일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런 만큼 지금 답답하고 한국 경제도 안 좋고 성장세도 둔화되는데 이런 게 남북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경제가 열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로는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불필요한 그 무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무기 살 돈으로 우리 정말 보육, 사람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국민들로는 박수칠 일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사건 또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뭐 핵까지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또 재래식 무기 공격 않겠다고 또 선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열리고 있는 시기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와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하나하나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뉴스가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라서 네. 우리는 남한을 공격 안 할 거야. 불가침 선언이거든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북미회담 하기 전에 존말할 때 자유한국당 입장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안 되면 그 두 회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7월 자유한국당 해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인데 뒤로 연기시켜줘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4월이냐? 지방선거 북풍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당근 거의 4월이다. 그렇죠. 아 큰일 났네. 자유한국당 해체되면 진짜로요. 야당이 그러면 누구예요? 유승민 정당? 안철수 정당이 되나? 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향성과. 근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말도 안 되는 거의 한 70년대 저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면서 안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홍준표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요. 이렇게 논평하고 발언한 것 보면 속마음이 다 읽혀요. 그러니까. 안 되라. 저거 안 될 거다. 안 돼야 돼. 좀 야비하더라.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적이라고 해도 축하와 덕담을 보내고 빈말이로라도 정말 앞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대화 상대인 김정은을 의심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속지 마. 그래서 이건 좋은 회담이 될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네. 잔치집에다가 이렇게 재뿌리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기 마치 걸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네. 근데 뭐 사촌도 아니지만은 북한의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인 최선인데요. 2000년대에 육자회담 등에서 북측 수석 대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7, 18년 전에. 그 후로부터 북한에서 미국에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알고 이해되고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선희인데
몇 개월 전에도 최선희가 외무상의 부상이 됐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체제다 보니까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의 정책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상대해야 될 그 대국들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그 부상 자체가 미국 통으로 앉힌 걸 보면 미국에 대한 굉장히 전향적인 뭔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게 확인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거 전통적으로는 대중국, 대러시아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북한도 이제는 미국 문제하고 풀려면 미국의 정통한 사람을 중심에 세워야 될 거고 반대로 미국도 북한의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그런데 채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북한은 사실 오래된 이 문제 한반도의 그 비핵화 또 정전협정으로 있는 걸 평화협정으로 옮기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협정, 정전협정, 비핵화 이런 것이 다 책 속에 있는 주장으로만 왔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북미 평화협정 문제 이건 지금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진 협정을 이제 완전히 꺼내서 다시 평화협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오래된 협정서를 고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통한 북한과 미국의 서로 정통한 사람들을 전면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꾸준히 수십 년간 원해왔던 거는 전쟁 끝맺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을 상대로. 네. 미국은 왜 그거를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끔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과 이 분단을 이용해서 대러시아, 대중국 어떤 거점으로 활용한 거죠. 이 긴장이 지금 동서독이 한때 냉전의 상징물로 소독과 동독이 미국과 또는 러시아의 당시에 소련의 어떤 그 전진기지화 된 것처럼 우리 남한이 한때 이쪽 사회주의권의 전진기지가 북한 또 미국의 전진기지화 되어 있는 남한 이런 걸로 위치 지어져서 서로 다툼의 장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서 이익 본 사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안타까울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다 일본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았죠. 깜짝 놀란 게 일본의 논평을 일본이라는 주체를 지우고 일본 쪽 반응을 보니까 일본을 지우고 땡땡은 뭐뭐뭐라고 말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인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일본의 자민당이나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유머셨죠? 잠깐만요. 유머였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 예전에 왜 그 일본의 자민당이 자유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약간 말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들 나시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그동안의 중국 또 러시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소위 긴장 고조와 분단을 적절히 자기들의 국익에 맞게 써먹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하고 운전자론을 꺼내든 것이 문제인. 그러면 지금 정우영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북한을 갔다가 미국까지 간 거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는데 북한에서 따로 특사가 가야 될까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속도가 엄청 빨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을 갖고 왔건 간에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건 호의적인 거다는 게 동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김여정을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김정은, 김여정 둘 다 핵 관련한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인물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니면은 특사라는 것을 생략하면서 바로 실무적인 선에서 뭔가 조율을 할까요? 이번에 이제 대북 특사, 대미 특사는 아니지만은 미국 트럼프 만난 사람 두 분이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 서훈, 한 사람은 미국 전문가 정의용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특사 두 분 서훈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짤 때는 북한도 이해시키고 미국도 이해시키자 그런 양측의 어떤 양수겹장의 팀으로 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의 역할이 훌륭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만날 거냐.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담뚜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두 쪽에서 각각 만남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특사 형태로 갈지 실무 협의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정의용 서훈이 계속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마담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북한과 미국이 바로 만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패싱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였던 게 사실은 정의용이 친서를 가지고 왔던 어떤 뭐 구두 메시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직접 미국에 전달한 게 아니라 남한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서먹서먹 하니까 제가 끼어서 야 이러지 마 했고 이제 조금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야 너 그 둘이 잘 만나봐. 우리 입장에서만 표현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단 말이죠. 나는 근데 김정은은 그 핵무기를 이용해서 나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건 남한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핵무기 문제를 푸는 것 용도로 말고는 일체 만날 수가 없어요. 국제 제재가. 그 핵무기를 푸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단도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정말 김정은이 우리한테 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또는 우리 민족 전체를 통틀어 아니 세계를 통틀어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손 내밀어 준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남북 정상회담 합시다 하고 이러니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요. 뭐 물론 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사실상은 이 대화는 끝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협상의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결과까지 정해져 있다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은 네가 말한 제의 너희들한테 제재하고 있는 거 못 풀어줘 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어요. 마차님 트럼프 트윗 좀 보세요. 방금 전에 한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요. 네.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미팅 비잉 플랜드 하고 느낌표를 찍었어요. 그 말은 만남이 계획됐습니다. 이런 뜻이 확정하는군요. 느낌표? 네. 물음표가 아니라요? 네. 제재는 계속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바로 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 내가 봤을 때 트럼프 스타일인 거야.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완고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재는 계속된다는 말이.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장의 핵실험이라든가 발사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4월에 앞두고 5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조금 이제 줄여줘야 된다고 봐요. 연기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축소해서 정말 서로 이제 늘 한 발 줄여가고 한 발 그렇죠. 스텝 밟아줘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 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성사 이슈가 반영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무려 1주 만에 7%가 올랐어요. 이것도 경치원 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물론 개월수로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놀랍게도 이건 반전 효과라고 보는데 평양올림픽으로 지금 이슈화시켜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요. 저 자유한국당 부류들에 의해서. 근데 국민들이 미안한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보니 올림픽을 왜 북한이 이슈가 되고 단일을 만들어야 되고 막 생각했던 일부의 분들이 일제히 결과물을 보고 돌아선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될까 말까 하고 유보했던 사람들이 되네? 그러면 뭐 찬성하면서 지지를 보내준 그런 것 같아요. 기쁜 일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되면서 70%대는 좀 너무한 거다.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냐 하면서 정상적이라면 50%에서 60% 사이 정도면 딱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위로 올라가 버리니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지난번에 59.8인가요? 60이 무너졌다 난리였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70이 무너졌다고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표현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스마트폰 뉴스부터 보는데
이 7% 올랐다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몇 퍼센트 떨어뜨렸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색깔론으로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결과물이 나오면 가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락이 있을 때요. 집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7% 뛰어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흥한 자 색깔론으로 망하고 있다. 거기다가 색깔론 정치 넣지 말고요. 이건 아무튼 국민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남북관계 문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어제 추정 60분을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이건희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삼성 특검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조준웅 변호사가 삼성 특검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희 비자금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정 60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삼성 비자금을 사실은 그들이 수사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요. 삼성이 골라준 거를 수사 결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특검 다시 해야 된다고. 1199개의 차명 계좌 삼성 측이 실토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실히 차명인 것을 골라오겠다고 하면서 골라준 거예요. 그 조폭 수사할 때 그러잖아요. 네. 경찰들이 야 누가 구속될래? 몇 놈 물어봐. 몇 놈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친구들 몇 놈 구속시키고 그 조직의 본 조직은 봐주는 꼭 이 조폭 수사 방식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차명 계좌를 사실은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삼성의 수건 사업을 풀어준 거다. 실명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은 합법적으로 차명임을 드러내놓고 그게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예 삼성의 차명 계좌로 인정되는 불법 자금을 양성화시킨 결과가 나온 거라서 결국은 특검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를 양성화시켜준 거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고 MB도 사실은 차명 땅 소유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차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계좌나 땅이나 이것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것 같네요. 예. 그런데요, 조준웅 그 특검의 아들은 특검이 기소를 해서 선고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해 2010년 1월 삼성전자에 특채 입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준웅 아들이 36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계속 응시를 했는데 장수 고시생이었죠. 계속 낙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고시를 포기를 하고 공익요원으로 들어가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이때 중국에서 중국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낸 게 5명이었는데 5명 모두 탈락시키고 조준웅 아들을 경력이 하나도 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삼성전자 과장으로 꽂은 거예요. 취업 비리네 이것은?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매달려 있는데요. 지금 취업 비리 문제로 저기 강원랜드 문제로 지금 권선동 의원 또 몇 의원 압수수색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취업 비리의 전형인데요. 이걸 바로 수사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값 검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특검에 의해서 거론됐던 인물인데 임채진 검찰총장이요. 작년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임채진이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하세요. 임채진은 장충기한테 자유롭고 굉장히 다정다감해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겠지? 내공을 좀 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여기서 내공이란 골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잘 먹기 위해서요. 뭔가 위벽에 뭘 발라놓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내공. 자, 다음. 그리고 내 사위 땡땡이 수원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 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 하네 그려.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땡땡이가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네. 이번 토요일 날 보세. 구구절절하다 진짜. 내공은 깊게 하고
아 정말 명색이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낸 사람이 삼성의 장충기한테 직접 통화로도 못하고요. 장충기님께서 바쁘실까봐 이렇게 친히 이렇게 긴 문자를 치실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겠는가. 그리고 마차님, 임채진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에? 이런 식의 표현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부끄럽다, 진짜. 이건 취업 비리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임채진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지역 가르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지금 전라도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고요. 임채진 총장이 추정 60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차님? 당신 지금 애가 있나? 사투리가 경상도로 바뀌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면 부모 심정을 알 것이네. 저것끼리 걱정을 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가 뭐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어때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양반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아,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장관급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위치에 올랐던 자가 할 말이 아닌 거죠. 우리 사회에 그 잘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행태가 이렇더라고요. 저도 국회의원까지 했지만은 뭐 저희들도 인사청탁 오면 사실은 부탁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않거든요. 자기 특히 친인척 자기 문제 자기 자식들 문제를 할 때는 정말 껄끄러워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인사청탁하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분들 막 여기저기서 막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게 사실은 제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그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제는 그 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신의 사위와 딸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검찰총장도 부모의 심정으로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나 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부모의 심정이나 아들의 심정으로 봐줘야 됩니까? 다 내줘야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발언이 청년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인 사람도 저렇게 청탁을 하는데 평범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못 해준다는 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자, 장충기 사장님 전화번호.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청탁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럼 빠른 속도로 문자 한번 넣으시죠. 장 사장 잘 있었는가? 나도 똑같이 한번 보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올까요? 아니 어떻게 보내냐면은 맥락 없이는 안 보내고 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누구라고 하네. 우리가 궁금하니 잠깐 우리 지하실에 좀 나와줄 수 없겠는가? 이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네.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좀 참담하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문준영 씨가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전시회 했어요.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각종 여러 장소에서 전시회 같은 걸 했는데 그것도 특혜라고 공격했던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죠. 자유공모해서 한 작품전이었는데 정부가 주도한 게 또 아니고 네. 민간이 한 전시회에 이름을 올렸다. 전시했다. 특혜라고 말하고 있는 저자들 입장에서 보면 취업 비리로 이야기하면 최근에 어제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사가 국회 현역 의원실 압수수색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혐의가 다 드러난 걸로 보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이들의 이런 식의 취업 청탁은 현존한다는 거죠. 몇 명 꽂아주셨어요, 의원님? 그 혹시 TV 프로그램 보셨어요? 광주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전 텔레비가 없습니다. 아, 집에가. 그러세요? 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고 블랙하우스 알고 있습니다.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시작된 건데 거기에 이제 개그맨 강유미 씨가 권성동 의원을 만나러 직접 국회로 찾아가요. 결국 만나서 물어보는 게 강유미 씨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몰라. 네. 국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 다음 서열이라고 봐요. 저는 네. 법사위원장이면 그렇죠. 사실상에 그렇죠. 그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대놓고 물어봐요.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아주셨어요? 라고. 그거 안 뭐라 보셨어요? 그랬어요? 안 봤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질문을 못 하죠.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권성동이 당황하며 짜증내는 거 보면 정말 코미디입니다. 취업 비리는 청년들한테 분노를 안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사 잘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서로 간에 이었던 이권, 세상에 특검 잘해주고 자식은 그 회사에 보내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가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우리 방송으로 이미 나갔습니다만 BBK 사건 때 BBK를 수사했던 검사가 결국에는 바로 몇 개월 후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되고
그 민정수석은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서 BBK 관련한 이명박의 지금 수사를 변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 현역 의원 시절에요. 관피아 정피아 특별대책위원장을 한 3년을 맡아요.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장관, 뭐 총리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현직에 있다가 큰 대형 로펌에 가서 돈 벌다가 다시 현직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공적으로 준 정보와 인맥과 능력을 사유화시켜서 돈 버는 데 쓰다가 그러니까 로펌, 태평양이나 큰 로펌에서 가서 돈 벌어 먹다가 또 그 사람이 또 국가 주요직으로 다시 오는 이 정피아 관피아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도 근데 세월호 이후에도 그런 정피아 관피아가 하도 많고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예. 아이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기대해 보는 게 바꾸다 보면 바꾸겠죠. 조금씩.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뭐 의원님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오늘 이야기는 당사자는 아니고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마 자제령? 네.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일당 문제, 국회의장 문제, 후반기 20대 국회에 위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호남 쪽으로 가면은 이계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직들이 어디든지 아주 외의적이지 않으면 현직들이 나가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우리 문화가 정치 문화가 막 그 현직을 뽑아주면 그냥 버리고 습관적으로 버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해요. 우리 광주도 그런 예가 많은데 국회의원 뽑아주면 임기 못 채우고 시장 나갔다가 또 다시 시장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나왔다가 또 국회의원 떨어지면 시장 나왔다가 아주 그건 옳지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현직이 자꾸 출마하는 건 꼭 바람스럽지 않다. 두 번째로 지금의 민주당 문제는 이제 의석수가 간당간당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당이. 그런데 지방선거가 안타깝게 6월 13일에 있고 국회의장 넘버 2를 뽑는 의장 선거는 5월 하순에 있다 보니까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당이 고육주책으로 현역들 자제령을 내리고 그것에 이제 이계호 지금 전남지사 후보는 아마 수용하는 것 같고요. 네. 전현희 의원이 수용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현희 의원은 사실은 이제 당의 후보로 확정돼야 현직을 내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봐도 괜찮았나요? 그렇죠. 출마를 접는 변이점 논리적으로 사실 안 맞죠. 네. 어쨌든 그러나 당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데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 어떤 명분을 쥐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거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뛰어든 분들 세 분이 다 현역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민병둔 이 세 분인데 뭐 물론 이제 뭐 정략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전남지사의 어떤 분이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에 봐서도 당선 가능성이 개인보다는 당 쪽이 치우쳐 있다면 그걸 선당구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전남도지사를 4년간 하는 것과 남아있는 임기 국회의원 2년 하는 것과의 무게는 다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이 아마 이번 주 안에 교통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관들도 있고 장관들도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록 장관, 뭐 김영춘 장관 이런 분들은 또 현역과는 달리 장관 사퇴 시한이 13일인가요? 13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안에 정리할 분들이고 이번 주가 가보면 대체적으로 현역 의원, 장관 이런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분도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 최종 후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역 의원인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5월 14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25일이에요. 5월 25일 기준으로 원내 최다 의석 정당이 선거 기호 1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2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보다 한 석이라도 적게 되면 기호가 또 바뀌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양승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거에서 기호 1번, 2번이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국민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또 기분 문제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니 1번, 2번은 큰 거예요. 집권당이다 아니다의 표식이기 때문에 1번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권당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큰 거고 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진 자들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역 같은 전 의원께서는 그런 그 압박이라도 좀 받았으면 강기정 현역 지금 사퇴하고 어디 선거를 나가겠다는 거냐? 저는 사실은 애초에 정무수석 하다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됐는데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광주에서도 뛰고 있는 모 인사도 열심히 일자리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국민 일자리는 놔둬불고 자기 일자리 찾은다고 광주로 와버리니까 이제 비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고 불가피하게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서 또 전체를 위해서 들고 있는 걸 버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버리는 것도 맞다. 근데 이거 모든 것이 자기 판단이 자기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풍조를 저는 격파하고 네. 그와 싸우겠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나중에는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지방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의 쓰임새가 어떤 분은 시장 했다가 후보 나갔다가 국회의원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말고 일종의 시장은 약간 전문직 CEO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뿌리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되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열심히 서울에 올라와서 법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자꾸 혼재가 되니까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의 명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고 아주 100%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당선됐으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중에 잘못된 것이요. 막 국회의원 나갔다가 도지사 나갔다가 시장 나갔다가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또 서로 상충이 돼요. 국회의원 나갈 때의 말과 시장을 나가겠다고 할 때 말이 상충돼서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막 뒤섞여 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잘 봐줘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볼 때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봐줘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또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잊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새날 유권자들, 새날 정치자들은 다 검색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도 뭔가를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좀 약간 짜증도 나고 힘도 나실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이니까요. 네. 언제나 이렇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저는 꽃길도 걸었지만은 자갈길도 많이 걸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잖아요. 그래도 현역 같은 강기정처럼 용감하게 한번 뛰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셔볼까요? 대통령께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 선언입니다. 제12회 동계 패럴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 선언과 함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제12회 패럴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9일부터. 패럴림픽이 9일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 10일 동안 열리는데 날짜로 패럴림픽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평창올림픽 때도 모르는 종목이 있던 것처럼 근데 패럴림픽 달리 말하면 장애인 올림픽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패럴림픽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세계 49개국에 선수 570명이 참가하고요. 동계 패럴림픽 최초로 북측 선수단 선수 2명 포함 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게 처음인 거예요.
다음 달에 김정은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게 처음인 것처럼 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패럴림픽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PARALEL 이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기존의 동계올림픽 또는 하계올림픽과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패러럴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패러럴과 올림픽이 합쳐진 단어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보통 사람과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만들어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인 거예요. 패럴림픽이란 말 자체가.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게 2차 대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척추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회를 연 것에서 유래됩니다. 전쟁으로부터 부상을 당한 그 장애인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1964년에 장애인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생기고요. 그게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 잡으면서 1977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스팀보트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제1회 국제 동계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게 동계와 하계로 나눠지는데요. 패러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장애라는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들의 올림픽과 우리는 동등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제약 조건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동등한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올림픽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마차님 궁금증 없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봅슬레이였는데 패럴림픽에서는 봅슬레이를 볼 수가 없네요. 아, 없어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왜 없죠? 그 신체 제약이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불충분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험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막 시속 160km 나가니까 그러네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빙상에서 3개 종목하고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 점프 이것도 패럴림픽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아, 스키 점프도 없네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하고 똑같은 종목을 하지는 않는다. 너무 위험한 건 고난이도의 것들은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아이스하키는 있죠. 아이스하키는 하더라고요. 예. 패럴에서 굉장히 있잖아요. 과격해요. 정말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똑같이 하더라고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컬링도 휠체어 컬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등 나면 되겠다. 와, 그 휠체어 컬링 휠체어 컬링 하면 기억나는 한 컷. 김연아 씨가 휠체어 컬링을 하는 홍보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한 종목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메달 개수를 환산하면 올림픽은 한 종목에 평균 6.8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금메달 말하는 거예요. 패럴림픽은 13.3개랍니다. 2배 이상 많네요. 그게 이유가 장애인 등급별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과 아예 다리가 없는 분과의 차이 같은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정한 거죠.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경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경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이 만약에 스키를 타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조력자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인 1조로 뛰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스키를 똑같이 타지만 가이드도 거의 선수급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래 선수 출신들이 네. 가이드를 해주는데 재밌는 게 상을 같이 타요. 그렇죠. 가이드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이건 정말 좋네요. 오, 대단하다.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와 가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드 등에는 G라고 써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 팀인 거죠. 네, 팀인 등이 거죠. 아니고요, 가슴에. 가슴에도 있고. 자, 그다음에 진짜 궁금한 거였는데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패럴림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림픽 수상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올림픽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받고 이를 기준해서 연금도 똑같이 받습니다. 많이 따야 되겠네요. 네. 월 100만 원이라고 하죠? 네, 금메달을 따면 월 100만 원의 연금, 은메달은 월 75만 원, 동메달은 월 52만 5천 원입니다. 근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상한선이 있어요. 금메달을 뭐 올림픽마다 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개 따면. 그게 무한정 받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올림픽 금메달 연금 상한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하지 마시고요. 구글에서 하세요. 저는 다음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다음하고 검색해 보는데 네이버는 안 쓰니까 불충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궁금증을 해소 안 시켜요. 그냥 궁금한 대로 냅둬버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 금메달 리스트는 몇 명이나 혹시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전제를 하나 놓고 갈게요. 네. 동계올림픽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반인들의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많이 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가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장애인 문화는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대회 처음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아, 첫 금메달. 그러니까 목표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 정도예요. 아직 동계올림픽에 패럴림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죠. 장애인분들이 동계올림픽을 즐길 정도까지는 못 간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 국내 지상파와 해외 방송사 간의 편성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충격이죠. 네, 프랑스하고 영국은 우리나라 평창 패럴림픽을 각각 100시간씩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MBC가 94시간, 일본이 62시간, 독일이 60시간, 중국이 4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보도하는 KBS가 18시간. MBC, 18. 네. 그리고 MBC와 SBS가 각각 17시간 55분 이렇게 해서 거의 18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송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중계를 해도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안 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 상업성의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중계를 안 해주면 관심 없는데 우리는 맨날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과 이런 것만 보아왔잖아요. 그나마 컬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시청률이 높았는데 장애인 올림픽 안 보는 건 뻔히 아는데요. 그래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몰라도 KBS는 해야죠. KBS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KBS라는 성격이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개최국인데. 그럼요. 이거는 업무 태만입니다. 직무유기. 강제적으로 직무유기죠. 편성을 해서 보게 해야죠. 그렇죠. KBS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그 텍스트 언론들이 또 받았어요. 방송을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영방송에서 반드시 해야죠. 근데 다행인 게요. 지금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평창 올림픽의 열기 때문에 티켓을 120%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새롭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표를 좀 사야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아직도 표가 안 팔린 종목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우리 방송으로부터 관련돼 있는 분들 인터뷰도 좀 꽤 해봤죠. 시각장애인, 또 다른 장애인, 얼마 전까지도 왜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서명받던 바로 그런 분들. 근데 패럴림픽 이 자체가 전쟁에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체육대회 열었다가 시작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는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요. 다수의 장애인분들은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라든지 산재라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장애인이 되고 났을 때 장애인의 인권이나 이걸 외치면 늦는 거죠. 내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투운동이나 인권 문제처럼 여성의 인권도 마찬가지고 장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내 가족이 장애인의 인권이 높아졌을 때,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을 때 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이 덕을 봅니다. 사회의 그 수준의 높은 수준의 덕을 본단 말이죠. 장애인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그걸 이기고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장애인분들이면요. 그 종목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실력이.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주는 상징성들이 있고 장애인 올림픽은 보통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의 올림픽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 승리의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패럴림픽 선수단과 또 이렇게 따로 초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상업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전반으로 개편하거나 또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감동이나 드라마도 좋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한번 더 던져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 남북관계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할 거라고 희망에 섞인 보수층 내지는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봄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도 하고 막 입방아 찍고 그랬는데 일거에 날려버린 거죠. 예. 저는 이것은 정말 신이 작품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무속인인가 예언가인가 하시는 분이 2018년이 대한민국 국군 융성회다 이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나는 그게 그냥 평창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그분이 좀 쪽집게시라면 맥락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6.13 선거 앞두고 강기정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통일 방안으로 운전자론. 근데 이번 운전자론에 딱 맞게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회담. 이거 만약 북한은 그동안에는 나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잘. 오리지 미국만 상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북미 회담을 먼저 하고 후속 그냥 패싱할 수 없으니까 형식 맞춰주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도 할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정확히 운전대를 남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지금 그렇죠. 드라이브를 한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개최 요구 뭐 이런 거를 신년사를 통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북한에서 합의 받아온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한 사항 그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물밑 접촉도 있었겠지만 특사가 2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김정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읽어본 뒤에 물론 읽어봤겠죠. 읽어본 뒤에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김정은은 미리 준비해 있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정우영 특사단에게 들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게 국가 간에 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협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쩌면 통 큰 결단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러세요? 협상의 달인이죠. 제가 모르셨어요?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은 늘 어렵죠. 주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잘 되려면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까놔야 됩니다. 까놓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몰려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딱 벼랑 끝 전술 아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8년 동안 남북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북한도 답답했을 거고 북한도 막혔고 남한과 북한도 막혔고 서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도 갈 데 없고 서로 완전히 막혔고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솔직한 심정. 북한은 우리는 핵 없어도 된다. 체제만 보장해 주라. 미국은 야 ICBM 진짜 미국 날라오면 위험한데 대화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대 잡고 간다. 더 이상 다른 데 맡기지 않겠다. 주변국도 중요하고 육자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육자회담의 중심이 남임과 북이다. 이런 솔직한 생각과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잘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이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보내면서 북한의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남한에 있어서의 가장 통일의 걸림돌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학자고 평론가고 정치인들이고 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니까 북한에 대한 전망들은 사실상 다 틀리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우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상회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직 방송을 못 나갔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제 방송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조건들 말고 만나서 단박 해결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렇게 빨리 어떤 결과물을 미국에서 타전할 줄이야.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광주시장 출마 않고 계속 방송으로 고할까요? 저는 의원님이 그쪽에서 뭐가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시장만 되면 되죠. 그거는 관심 바뀌고 네. 패널이 아니면 이제 우리 식구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고소당하셨대요? MB 박근혜 때 고소 많이 당했고 또 최근에 하나 고소당했어요. 아니 사실은 광주에서 지금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영수 후보 측에서 우리 권리당원 10만 명인데 광주가 그 10만 명 유출된 그 10만 명의 권리당원을 그 당직자가 빼서 이영섭 후보 측에 줬다 뭐 이런 의혹인데 USB로 빼간 권리당원 빼간 당직자는 제명 처분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경찰에서. 급기야 압수수색까지 민주당을 2번 압수수색 영장이 불어대다가 3번째 압수수색까지 쳐서 우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당원 명부를 가져가서 지금
이용섭 후보 측에서 보낸 문자와 당원 명부를 비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자 보내는 명부가 당원 명부가 100% 싱크율이 되면 이거 이제 명부 유출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선거에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런 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런데 며칠 전에 저를 당원 명부 불법 유출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문자 보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아니 저는 절대 불법 당원 명부 유출 또 그 유출된 명부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요. 작년 12월 31일 날 연말 송년 인사하잖아요, 문자. 우리 지구당, 제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우리 지구당 당원들에게 그것도 권리당원만이 아니라 권리당원 또 뭐 이런 당원 저런 당원 모아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용섭 후보 쪽은 광주 전체 권리당원이 대상이 된 거고. 그렇죠. 거기 10만 부고. 네, 권리당원 10만 부. 그리고 의원님이 보내신 건 내 지역. 네. 내 지역 분들한테 보내신 그 명단을 원래 갖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유 다행이네. 방송 못 하실 뻔했네. 그래서 세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고발한 사람 무고죄로 제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용섭 후보나 또 당에 요구를 한 것이 만약 불법 당원 명부가 유출되고 그거에 의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면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당에서도 박탈해라 예비후보 자격을 이런 것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분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심각하게 이의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두원 씨의 경천 동지알 사건은 그 표현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이것도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지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거론되고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 달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일단 말로만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5월에 열린다. 네. 물론 전제가 있죠. 만남이 잘 성사된다면이겠지만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걸 경천동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개구리가 땅속에 나오는 경칩대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개구리가 놀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고 엄청난 거죠. 이것은. 누가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하는 속도가 보통은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스 속도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김여정 올 때만 하더라도 뭐야 그러다가 이제 이방카 오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언제 봤어 하고 돌아설 거야. 그리고 뭐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책임 공반하고 남북관계 그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문재인의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다. 그런데 이 신경제 지도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목포 이쪽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도 시작됐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도도 시작됐는데 개성공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도가 잘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남북이 화해가 시작되면 그 지도가 급격히 잘 그려져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 같아요. 경제적 활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고요. 네.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잠시 후에 다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합의 전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거죠. 국민의 60%는 남북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을 의심한다거나 남한 국민들을 걱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멘붕인 거거든요. 안 되라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라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방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60%가 합의를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가 약 30%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반응까지가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60%에 넘고 또 여러 가지 솔직히 민주당의 악재가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던데요. 국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위 통일이 경제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아닙니다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많이 했었죠. 통일이 경제다. 통일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런 만큼 지금 답답하고 한국 경제도 안 좋고 성장세도 둔화되는데 이런 게 남북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경제가 열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로는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불필요한 그 무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무기 살 돈으로 우리 정말 보육, 사람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국민들로는 박수칠 일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사건, 또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뭐 핵까지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또 재래식 무기 공격 않겠다고 또 선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열리고 있는 시기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와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하나하나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뉴스가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라서 우리는 남한을 공격 안 할 거야. 불가침 선언이거든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북미회담 하기 전에 존말할 때 자유한국당 입장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안 되면 그 두 회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7월 자유한국당 해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인데 뒤로 연기시켜줘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4월이냐? 지방선거 북풍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당근 거의 4월이다. 그렇죠. 아 큰일 났네. 자유한국당 해체되면 진짜로요. 야당이 그러면 누구예요? 유승민 정당? 안철수 정당이 되나? 그러니까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향성과. 근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말도 안 되는 거의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북미 정상회담의 제안과 수용은 모두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방북 특사단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갑작스레 오늘로 앞당겨졌고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으로 걸어나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 카드를 내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화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5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만큼 미국은 우선 핵시설 동결 등 가시적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무급 물밑 접촉보단 고위급 특사 교환을 통해 양측이 빠르게 의견 교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제부터 의논해 가야 합니다. 아직 국제 외교 무대에 제대로 데뷔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이 단번에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갈 가능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또 북미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회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방식, 우리의 역할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발표 직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 원래 고노 외무장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는 일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 밖의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아베가 직접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의 당혹과 초조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회담 성사에 놀라워하면서도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고 환영했습니다. 继续朝着正确的方向迈进，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予以充分的肯定和支持。 한반도 정세가 대화로 돌아온 건 중국이 제시한 해법인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내세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강조하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겉으로 보인 반응은 달랐지만 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좋아 불어요. 좋아. 좋아 불어. 맞아요. 사투리로 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맞아요. 좋아 불어. 좋단께? 좋지라. 조그마해? 자, 계속하세요. 배틀. 완전히 좋아 불어. 요거는요. 정말 좋아요는 허벌나게 좋단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허벌나게 좋단께. 나 참.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고 외치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네. 하루하루 이렇게 업이 쌓이다 보면은 까방권이 한 장씩 쌓이는 뭐 이런 느낌이고. 아이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번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게 속도가 비수속도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우리가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의 완전히 왼팔 김여정을 보낼 때 우리가 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김여정과 펜스 그때 만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아무튼 엄청난 물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었는데 그 용암이 터질 줄을 설마 터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잠깐 베를린에 머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정은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하고 과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그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는 이제 뭐 자세히 뭐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안 잡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뜸을 들일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도착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국내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도 철강 25% 관세 이렇게 매기고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자국 자동차
또 산업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대국의 이미지, 대국의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일개 나라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또 다른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김정은을 대범하게 만난다. 이것은 트럼프 스스로에게도 아주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판단이 있어서만 그랬겠냐 싶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용해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영리한 지도자가 네, 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중간에 가서 우물을 내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정상이다 먼지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느낌적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언론들은 너무 급하다는 것을 나무랬다. 아직 안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심지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 아니야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렇게 여유를 조금 내부에서는 진행하더라도 숭늉 찾지 말아라 우물가에라고 했던 것은 이 이슈가 너무 폭발성이 크고 그래서 유리 그릇 다루듯이 아무튼 해라 이런 이야기. 네, 오늘 또 그런 메시지가 예, 나왔습니다. 그만큼 폭발성이 있고 삐끄덕 하면 이것이 지난 몇 년인가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 동안도 안 풀렸던 문제인지라 정말 조심 다뤄. 그런 심정이 표현된 것이 우물가에 숭늉 찾지 말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정말 세심히 다루자.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 현기증 날 정도로 전광석화 같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진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인 건 맞는데 통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정권 연장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면서 딱 갇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대륙으로 넓게 뻗어가지 못하고 저 넓은 대륙 몽골, 중국, 소련, 유럽으로 축축축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새로운 신기원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신경제 지도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광주를 중심으로 황해권 중심의 지도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국이나 뭐 버마나 베트남 쪽으로 뻗어가는 거고 또 이제 환동해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저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